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평생 관리의 외길을 걸어온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열정적으로 살아온 최열정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와, 이게 이런 날도 있네요. 진짜. 맞아. 네, 우리 쓸공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주셔서 저희랑 인연을 맺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쓸공님들이 지금 모든 채널을 합쳐서 300분이 넘으셨어요. 그죠. 저희가 한 4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300분 정도? 네, 그쵸. 아니, 그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열정씨라고 밥을 먹으면서, 야, 올해 250분만 들어와도 이거 성공이다.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와, 진짜 이렇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죠. 앱을 여시고, 그 다음에 그 앱을 열어서 우연히 또 우리 배너를 보시고, 또 그걸 클릭을 하시고, 거기다 또 들어보시고, 구독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맞아요. 작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제 관계자분들한테도 저희가 되게 감사해요. 그쵸? 저희 배너를, 저희 뭘 보시고. 무얼 봤던 걸까? 저희 가능성을 보시고 저희 배너를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일주일 만에 배로 성장하는 그게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전 사실 초반에 막 사람들이 배너 보고 막 들어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막 진짜 시간 단위로 확인하면서 맞아요. 그러다가 150명이 딱 넘어가고 부터 약간 또 무서운 거야. 살짝 무서웠어. 살짝 이렇게까지 지금 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배너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잠시 한 3, 4일 동안 희노애락을 다 느꼈어요. 다 느꼈어요, 진짜. 이런 게 우리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쓸공님들. 정말 감사드리죠.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의 또 이 시그널을 받아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게 너무 저는 진짜 맞아. 기적 같고 소름 돋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새삼 저희가 확인했죠. 우리가 하면서도 늘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 이러면 이야기가 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조금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컨텐츠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막, 그닥 크게 막 배꼽 빠지는 웃음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많이 좋아하실까 했는데. 맞아. 그래도 또 우리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인연의 끈을 꽉 잡고 우리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네. 자, 벌써 1월도 중반이 됐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23년 고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 맞아. 말이 거창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투자 금액인데 그래도 바꿔야죠. 그럼요. 고금리 시대가 왔으니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2022년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 10년을 쫙 훑어봤잖아요. 네, 저희 복습했잖아요. 네, 과거를 복습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습하는 날이죠.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본론이에요. 네, 본론이에요. 너무 기대했어요. 일주일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 어떻게 기대에 충족시켜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2023년 경제 트렌드는 이제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열정 씨가 자세히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죠? 그쵸. 그 서양 사람들의 서양 학자들의 이제 관점으로 보는 건데 다시 2023년 조금만 언급해보자면 복귀하는 거죠. 자, 시장은 앞으로 미연준이 2023년에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갈 거래요. 정점을 일단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반기쯤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려갈 거란 예상이 있어서 좀 기뻐요. 그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다행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하지만 예전처럼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금리 예상치는 3.8%라고 하죠.
지금 현재 아마 기준금리가 3.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0.3% 정도가 네,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연준이 그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뭐 잡혀야 되는데. 잡으려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들의 학자의 말에 따르면 네.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맞아. 거라고 합니다. 너무 큰 적이라 가지고 얘를 때려 눕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맞아요.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만 찍어낸 상황이면 다루기도 쉽죠. 그쵸. 근데 엄청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줄이면은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네. 게다가 우리 예전 에피소드 자본주의에서도 했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은 빚이다잖아요. 맞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빚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맞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쵸. 빚이 어마어마한 상태라는 거죠. 국가마다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당분간은 그럼 이 고물가 상황이 좀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탁 잡히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5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너 2끼만 먹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아, 그쵸. 조금씩 줄여가야지. 네, 조금씩 줄여가야지. 4끼, 3끼 이렇게 줄여가야지. 갑자기 많이 먹던 사람 조금 먹으라 그러면은 막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죠. 갑자기 난폭해진다든지. 맞아.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도 이 사람 살아가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 그러네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렇죠. 자,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이 많아져요. 맞아. 네, 복지 지출이 많아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렇다고 또 복지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줄이면 나라의 근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국가 반열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좀 은퇴하셔서 여행도 하시고 네네. 여가 즐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젊은이들이 아 그래 나 지금 세금 많이 내지만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저럴 거야라는 걸로 열심히 기대감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돈 벌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연금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갑자기 일하냐고. 돈 풀면 안 돼서 복지 정책 줄인대 이러면은 자기 돈을 모으려고 하겠지. 세금 안 내고 그리고 일할 마음도 없어지지.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뭐 나이 들면 저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뭐 이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까지 워낙 돈을 많이 풀어왔고 10년 동안을 그리고 플러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앞으로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 더군다나 또 세계 각국에 파퓰리즘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더 퍼주는 정치. 그러니까. 그죠. 인기를 얻으려면 각 정부에서 인기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정권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돈을 퍼줄 확률도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 옛날 에피소드에 나왔던 1970년대, 80년대처럼 2자릿수까지 가지는 않을 거래요. 그때는 정말 가파르게 높아졌던 상황인데 그쵸, 지금은 그쵸.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 다행이다. 네, 그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할까?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네, 지금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내 자산을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자가 뭐냐.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추천하는 투자가 2개예요. 첫 번째가 원자재, 그다음에 2번째가 사회기반 시설과 부동산 임대 투자입니다. 다 어렵네. 그죠? 그냥 일반적이진 않네요.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좀 뭐랄까 그 주 독자층이 큰손 투자자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우리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근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큰 손들이 하는 투자가 이제 흘러 내려와서 일반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원자재와 부동산 추천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거기가 뜰.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 투자에 뭐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간접 투자로든 그렇죠. 예,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자재 투자가 뭐냐? 전 세계인들이 매일 일상에서 쓰고 있는 재료들이죠. 맞아요. 그죠? 석유, 밀철, 리튬 같은 거. 네네. 자, 그게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원자재 선물이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네네. 선물 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선물 거래는 게 그거죠. 국룰이죠. 그죠, 국룰이죠. 일반인들은 손대면은 폐가 망신한다. 맞아요. 파국으로 치닫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 기준은 월스트리트 큰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게 원자재를 직접 어쨌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선물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그러니까 수 있어서 이게 그 프레젠트랑은 다르다는 거 오해할 수 있어. 맞아. 영어로는 future예요. future. 앞설선, 물건, 물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미리 내가 그 물건을 살 권리를 사두는 거죠. 그렇죠. 예, 정해진 가격에. 예. 내 생각에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갈 것 같아. 밀값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나는 2023년 아직 6월이 오지 않았지만 그 6월에 살 밀을 미리 사놓는 거죠. 맞아요. 그 권리를. 그러면 이제 밀값이 만약에 나는 한 부대에 뭐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그때 밀값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지. 그럼 100만 원 이득을 보는 거죠. 내가 100만 원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죠? 요런 게 선물 투자인데. 근데 원자재 이 가격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죠. 위험해요. 밀값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high risk, high return 해가지고 사실 수익도 되게 높은 건데, 맞아요. 난 주위에서 선물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그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선물 투자가 이 월가에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하냐면 그거 아시죠? 그 미국에서 이 ADHD 약으로 나온 정신약들 있죠. 그런 약들을 일반인이 먹고 정신을 몇 배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도파민을 막 내뿜으면서. 그런데 이거를 이 월가의 사람들이 먹고 코딩을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이겨내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 사람들 등치도 막 산만하잖아요. 막 전봇대 같아 막. 그런 사람들이 약 먹고 막 밤새서 막 트레이딩 하는데 그거를 막 우리나라 막 그냥 애 키우고 막 이런 엄마들이 갑자기 선물을 하겠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무리 이 팩이 뭐 이런 열정 좋은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그 약을 미국 부모들은 대입 준비, 그러니까 SAT 보는 애들한테 먹인대요. 아이고, 어떡해. 일단 인공적인 건 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걸 먹으면 자연적인 상태보다 막 3-4배씩 뇌 효율이 좋아지는데 3-4배씩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내 뇌세포를 3-4배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을 리가 없지. 그러면 진짜 이게 왜 마약을 하면은 마약 환자 뇌를 해부해보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대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 약품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죠? 갑자기 약품 얘기 길어졌는데. 그래서. 경제 얘기 중이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결국 어쨌든 전문가들, 완전 큰 손들은 원자재에 이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런 걸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는 그냥 투자 판단의 근거, 그냥 간접 투자 정도 조금 해보든지. 맞아요. ETF 그죠? 이런 투자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해볼 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나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투자가 사회 기반 시설과 부동산 임대 투자래요. 그것도 큰 돈 들어가는 건데.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리츠 이런 거. 네, 그런 거.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되냐. 지금 부동산이 세계적으로 하락했으니까. 맞아요. 현금 부자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고.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임대료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잖아요. 맞아. 월세가 지금 오르고 그죠? 있죠. 월세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보호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잡지 같은 거를 읽는데, 네.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일반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파트나, 뭐, 네. 수익형 부동산, 뭐, 조그마한 수익형 상가, 뭐, 네. 오피스텔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전문가들이 자꾸 23년 하반기? 24년 정도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겹치네요. 여기서도 지금 또 금리가 중반에 정점 찍고 하반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니까 맞네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들썩들썩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중인 거죠. 저는 어쨌든 맞아요. 돈이 네. 없어서 지금 당장 투자할 수는 없고요. 이 들썩들썩하는 마음도 우리가 아직 좀 초보라 이 마음이 맞아요. 드는 거야. 맞아요. 진짜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해. 맞아요. 이런 소식 들어도 다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자,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나 항만 요런 거에 투자라는 건데 이것도 간접 투자겠죠. 그렇죠. 네, 이것도 내가 이제 항만을 지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요런 데는 이제 요금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잖아요. 그러네. 터널 이런 거, 네, 사용료. 그래서 요것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큰 관점은 요렇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자율 오르면 모기지 이자율 오르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건. 그죠. 현금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지. 지금 그쵸. 빚내서 뭔가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큰 손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기는 쉽진 않겠다. 쉽진 않다. 그렇지만 흐름은 알아야 된다. 네, 흐름은 알아야 된다. 부자 인사이트를 알자. 부자처럼 생각해야 부자가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고금리 시대에 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원자재와 부동산만 추천을 하지? 그러니까? 채권도 있잖아. 채권 맞아요. 고금리인데. 맞아. 고금리면 그죠? 채권값도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닌가요? 네, 이거 덧셈 뺄셈처럼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질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확답하기도 힘든 상황이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 때문인데, 자, 회사채를 일단 예로 들어봐요. 회사채를. 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네. 자,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잘 기업을 운영해서 네. 나한테 약속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10년짜리 회사채를 샀다면 10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면은 기업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비용이 커지니까. 그래서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 회사채가 인기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채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부도 리스크가 커지는 부도 거네요. 리스크가 커지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 회사채 안 살래 할 수 있는 거죠. 인기가 떨어지는 그럼 거네. 인기가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하다. 채권. 네네. 내가 막 돈 달라고 보챌 수 있는 채권. 그죠? 채권.
그런 식으로 옛날에 공부했어. 보친다, 채. 원래 공부할 땐 그런 식으로 연상 기법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들어가네. 벌써, 아직 아니었어요? 세 가지로 안 나왔어요, 아직. 나는 한 줄 알았어. 이쯤 되면 슬공님들도 살짝 약간 짜증나실 것 같아. 이게 세 가지로 언제 알려주나. 세 가지 룰이 아직 안 나왔구나. 네, 자, 세 가지 룰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거는 정말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룰이 뭐냐? 네. 세 개를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첫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자, 둘째, 투자 주기가 짧아진다. 셋째, 기존의 투자 전략이 바뀐다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히 알아봐요. 그거 세 개 이렇게 딱 들어서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뭐 한 줄 들어서 알 거면은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감이 안 왔어 지금. 다 투자에 성공하지 뭐.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죠? 자, 고금리 시대에 알아야 할 첫 번째 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기대 수익률 높아진다니까 되게 희망적이죠. 좋은 건데. 수익률 높아진다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풀어놓은 건데 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가격이 싸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네. 그러면 자, 이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네. 자, 2010년대에 불마켓이었을 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높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때 아무리 자산 가격이 올랐어도 처음에 매수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랐어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네. 특히나 2000년대 초반에 뭔가를 구입하신 분 말고는 2000년대 거의 그러니까 2020년대서야 뭐 우리 주식 생각했잖아요. 그치. 다들. 맞아. 그때 산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들어가서 거의 22년에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21년에 안 판 사람들은 그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많아.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아무리 불마켓이었어도 여기서 잠깐 불마켓을 모르실 수도 있어. 그러네. 불마켓이 일단 불마켓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불마켓은 황소는 위로 자꾸 들이받잖아요. 그렇지. 싸울 때 이렇게. 그래서 자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 상승장을 그쵸? 불마켓이라고 한다. 이거의 반대말 베어마켓. 그 곰은 싸울 때 아래로 툭 친대요. 손으로 이렇게 때리죠. 때려서 내리지. 그래서 이제 하락장. 그리고 이제 속도 때문에도 있어요. 불마켓은 빠르고 베어마켓은 느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불마켓 상승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다 올랐을 때 들어가가지고. 맞아. 꼭지에서 산 사람이 많아요. 네, 맞아요. 나를 포함하여. 맞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자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하락한 상황이니까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유념하셔야 될 거. 이렇게 이제 베어마켓, 우리 고금리 시대의 베어마켓의 하락장, 이런 장은 지금 사놔서 정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쵸. 네, 쉽게 팔면 안 돼요. 우리 그 볼커 시대 80년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은 완전 손해보고, 그렇지. 10년 맞아. 이상 묻어둔 사람은 완전 이익을 크게 봤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유념하셔야 될 거, 지금 산 거는 무조건 오래 묵혀야 된다. 근데 그리고 이게 되게 하락장이라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려내는 그런 게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 저금리 시대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주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채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 금리 높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예상 수익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주의할 거는 이제 채권도 약간 불안할 수는 있다. 아까 리스크가 말씀드린 있을 것처럼. 수 있다. 그거 생각해 두시고 주의하실 점은 확정 수익률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맞아요. 잘 고르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고려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렇죠. 아무도 그쵸? 모르죠. 그거. 모르나 조심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럴 때 진짜 그냥 갑자기 많은 돈을 훅 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산 투자하면서 사 모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 맞아요. 네. 조금씩 사놓고 묻어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지금이. 그쵸. 그런데 나는 성격이 급하고, 그죠? 자꾸 막 앱 켜서 막 수익률 보고. 그치. 내가 팟빵 구독자 수 시간 단위로 체크하듯이. 그 자기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확인하는 사람이면은 지금 주식 안 사는 게 나아요. 난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안 하는 게 나아. 나는 투자 횟수가 빨라야 된다. 이런 분들은 2023년에 진입하면은 진짜 1년이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방을 노린다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제 베어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제 곰같이 뚝심 있고. 그죠? 맞아. 좀 우직한 분들. 웅녀가 마늘 먹듯이. 네. 기다려야지. 맞아. 마늘 먹고 굴에서 사람이 되듯이. 그치, 100일을 기다리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 워렌 버핏 회장님, 그죠? 진짜 투자의 신, 그죠? 종교잖아요. 거의. 이 워렌 버핏 회장님의 말씀 중에 주가가 내릴 때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고 이 기회를 즐겨라. 맞아. 예. 박앤세일이다. 이런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박앤세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 총알이 조금 두둑하신 분들은 정말 즐기실 수가 있는 때인데, 그죠? 근데 무엇보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죠? 그냥 묻어두고 장기로 보라는 거.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수학적으로. 그렇지만 뭐 우리가 월가 가가지고 뭐 트레이딩 할 것도 아니니까. 그죠? 핵심만 알면 되죠. 뭐. 네. 자, 첫 번째 룰은 그렇다. 첫 번째 룰. 네, 첫 번째 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룰을 좀 더 알아봅시다. 전 두 번째 룰이 또 의미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는데, 네. 좀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고금리 시대에 알아야 할 두 번째 룰. 투자자들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다. 그래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들이에요. 큰 손들.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주식은 우리가 이제 장기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의 관점이 짧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큰 손들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오르면서 먼 미래에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큰 손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큰 손들은 오래 묵혀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완전 고수기 때문에 장투도 해놓고 그다음에 단투 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수익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어쨌든. 네. 그런데 요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이 먼 미래를 보기보다 가까운 현실을 볼 거라는 건데 자, 요거 이해 참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 부분 많네요. 네.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나온 건데 복리 이자율. R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R 괄호 닫고 N승.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나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와서 이거 멀리 알아서 뭐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좀 풀어볼게요. 네네. 자, 이자율이 1%일 때를 가정해 봅시다. 91만 원을 은행에 10년 넣어두면 100만 원이 돼요. 그쵸. 그죠? 이제는 고금리 시대. 자, 5%로 이자율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61만 원만 넣어두면 같은 10년을 넣어놔도 같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넣어도 되죠, 지금은. 그쵸? 이게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는 관점으로 봐서 이게 좀 어려운데 투자자의 관점은 현재 관점이에요.
어쨌든 돈은 내 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게 좋아. 그치. 그쵸. 10년 후에보다는 지금 들어있는 게. 그래서 현재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 뒤에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줄게요 하는 약속의 가치가 이자가 1%일 때는 91만 원이란 얘기예요. 비싸네. 그죠? 근데 자, 이자가 5%일 때에는 네. 누가 10년 뒤에 100만 원 줄게요 하고 하는 약속의 가치가 61만 원인 거예요. 떨어졌죠. 30만 원이나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면은 누가 한참 뒤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를 그러면 다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쓸공 AI가 있다고 칩시다. 네. 쓸공 AI라는 주식을 사려고 이제 투자 설명서를 봐요. 뭐 사업 계획서도 보고. 그랬더니 10년 뒤에 1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요 약속의 가치가 지금은 얼마일까? 지금으로換算하면? 그러면 이자가 1%일 때는 91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들고 있으면 91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내 친구한테 야, 이 100만 원 주겠다는 10년 뒤에 100만 원 주겠다는 약속 91만 원에 팔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91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 약속이. 그죠? 근데 5%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네. 그걸 현재 가치를 100만 원을 5%로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61만 원이 되는 거예요. 확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팔으려고 해도 이 약속 나한테 있는데 증서가 나한테 있는데 친구한테 팔려면 61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장주의 어떤 가격 변동과도 약간 그쵸?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래서 성장주가 떨어진 거예요. 2022년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떨어진 건데 그냥 그때는 성장주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래 원래 성장주는 주식 떨어지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래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동성이 크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성장주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지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손들의 투자 마인드는 철저히 수학적인 거예요. 그러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주겠다는 약속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의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었던 거네요. 이 가격 변동이 그쵸? 성장주가 더 많이 떨어지고 가치주가 높은 게 다 이런 수학적 근거가 있는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냥 그 기사에서 원래 성장주는 변동성이 커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그냥 경험상 주가 떨어지면 성장주 떨어지더라. 그냥 약간 그런 게 먼저 떨어지더라.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더라. 그냥 그런 거였던 거지. 그러네. 근데 이 투자 마인드는 철저히 수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래요. 판단의 근거가 가난한 사람들은 감성적이래.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이성적이고. 그렇지. 이런 논리가 탄탄하게 뒷받침되니까 의사결정이 빠르고 확실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럴까? 저럴까? 이러다가 늦지. 그러니까 판단이 그거야. 일론 머스크를 한번 믿어볼까? 약간 이런 거야. 아이언맨이야 그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 이거 이제까지 이런 거 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판단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투자에 딱 임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말도 어려워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지금 수학 손 놓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20년 넘었지. 20년 넘었는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이자가 연 2%였다고 쳐요. 네. 자, 그럼 100만 원을 1년 예금해두면 얼마가 나오죠? 2만 원? 그렇죠. 되게 쉽죠. 2만 원. 100만 원을 1년 예금해두면 2만 원이 생기죠. 네. 자, 근데 이자가 4%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같은 돈을 6개월만 넣어둬도 2만 원이 생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는 굳이 돈을 오래 묵힐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목표 수익률이 빨리 도달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자가 4%일 때 100만 원 12개월 넣으면 4만 원 생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장기로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인의 마인드.
그치. 투자자의 마인드는 현금 회수가 빨라야 되거든. 그렇지. 딱 그 펀드들은 목표 수익률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도달하면은 이제 그 종료되는 거지. 그죠. 종료되고 또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고 복리가 더 생길 수 있고. 맞아. 그죠.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하러 오래 넣어놔요. 그죠. 이자가 계속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빨리 6개월 만에 끝내고 다른 더 좋은 또 투자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더 고금리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짧아질 거다. 그래서 결국 주식이건 뭐든 투자 판단을 할 때 큰 손들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치. 왜냐면 큰 손들이 돈을 넣는 곳에 다 돈이 몰리고 맞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올 거거든. 뭐 개미 투자자 100명이 넣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는데 큰 손 한 명이면 뭐 1000만 원, 1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손들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는 거, 그거를 유념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수익이 빨리빨리 실현되는 투자를 큰 손들은 할 거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돈을 오래 넣어두거나 짧게 넣어두거나 수익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그죠? 장래에 큰 돈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네. 그죠? 고금리이면 다시 여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고금리이면 짧게 넣어도 괜찮은 수익이 내 주머니로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그쵸. 그죠. 더 이상 장래에 큰 돈 드릴게요라는 약속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길게 가야 되는 그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대단한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것들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 테슬라 거의 70%, 80% 고점 대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 전기차 사고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런 기술주들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서 S&P 500 기술주들 가격이 40%가 떨어졌죠. 원래 전체 평균 35%인데 나랑 비슷한 45%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셨네. 나 문과 언니인데 되게 기술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약간 핑크빛 로망이 있어요. 약간 감성 투자했을 수 있어. 그러네. 그죠? 미래는 이렇게 된대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IT, 바이오, 신기술들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네.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은행, 신용카드 뭐 이런 전통적인 그죠. 저도 그래가지고 비자를 좀 사놨었는데 비자 그 카드 있잖아요. 비자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역시. 근데 떨어진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자, 2-3년 전만 해도 그죠? 막 도이치방크 막 지점 문 닫고 되게 은행주들이 고전을 겪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은행은 사라진다. 코인의 시대가 온다. 그래, 맞아.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지금 은행의 역할이 뭐냐. 근데 이제 역전되면서 숨통이 트였대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고금리 상황은 신생기업들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신생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걸 보고 투자하는 곳이니까 투자 자금이 얼마나 빠질 거예요. 거기서.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생기업에는 이제 이왕이면 투자 안 하는 게 좋겠죠.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테슬라 우리가 쓸고머니에서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렇지. 일론 머스크 오라버니. 네, 일론 오라버니.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싫어져가지고 일론이로 바꿨는데. 근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되게 광팬들이 존재했잖아요. 약간 우상화할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은 그 많은 광팬들이 돌아서서 CEO 리스크를 제일 크게 본대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대표성을 띄었던 거야. 맞아. 흐름이. 맞아.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이 테슬라 기사 다뤘을 때 잘 생각해봐요. 네. 언젠가부터 일론 머스크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 많이 했어.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트위터 인수할 때 그때 확 무너졌어. 확 무너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되고 언젠가는 이제 긴축 경제로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아주 최고조일 때 그때 또 트위터를 하면서 개인 대출까지 하고 엄청난 채무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빵뜬 기업이다 그쵸? 보니까 이 지금의 고금리 시대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랑 동일하게 맞아.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분도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그분도 이제 고금리 시대를 못 겪어보신 분이잖아. 맞아. 그죠? 공부해야 돼 그분도. 그분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쓸공 언니 좀 들으면서. 그치. 좀 추천 좀 해드릴까 봐. 미국 사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쓸공님들 추천 좀 해주세요. 웃긴다. 자,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흐름이 일단 일론 머스크 편은 아니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의 전통 강호, 벤츠, 포드 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전기차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제 장래에 대박 날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또 뭐가 있었죠? 스타트업. 그치. 스타트업 투자가 있었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의 인기도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 자금이 딱 빠지니까. IPO도 많이 다시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지하철 타보면 또 경제의 흐름이 보이는 게 우리 스타트업 한창 인기 있을 때 지하철 광고에 스타트업 투자한다는 광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새 ESG로 바뀌었더라고. 싹 들어갔군요. 네, 우리 ESG 또 얘기 다음에 할 건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은 또 시작하려는 사람도 지금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MZ 세대들 취업문이 좁으니까 스타트업으로 이 취업난을 해결했는데. 좀 마음 아파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 청년 스타트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걱정됩니다. 자금이 너무 빠져나갈까봐. 기업의 어떤 고용문도 좁아질 테고, 그쵸. 스타트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네, 왜냐면 이제까지는 그 스타트업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정부 정책 자금도 많았고, 그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자금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맞아. 그게 제일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좀 이해하셨죠? 네. 네. 왜, 어려웠지만 이제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죠. 네. 왜 나의 나스닥 그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해가 갔어요. 매력도가 떨어졌구나.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룰을 알아봅시다. 네. 자, 세 번째 룰. 기존의 투자 전략이 바뀐다. 자, 저금리 시대의 투자법은 뭐였냐? 네. 자, 워낙 주가가 우상향을 지속해 왔으니까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패시브 투자를 하고 사적 시장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했습니다. 패시브 투자, 액티브 투자. 이것도 또 용어가 나와요. 그죠? 갑자기 듣기 싫어져. 영어야, 거기다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니에요. 네. 자, 패시브 투자는 뭐냐? 네. 내가, 수동적인 거잖아요, 패시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따라가냐?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ETF? 네, ETF. 그죠? 아시죠? 그 일렉트릭 ETF가 대표적인 패시브 투자인데 네. 특정 주가 지수를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펀드죠. 네. 그 ETF 같은 경우에 그 펀드를 주식처럼 사놓으면 알아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추종지수와 엇비슷하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학생이라고 치고 반에서 1등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내가 이 반에 들어가서 이제 전학을 왔어. 근데 내가 반에서 1등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야. 메타인지를 했구나.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럼 내가 조금 이 반에서 중간 정도는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반에서 평균 정도 가는 애들만 따라서 쫓아해야지. 요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중간은 가겠다. 내가 중간은 가겠다. 중위권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10시간 공부하면 나도 10시간 따라서 공부하는 거야. 10시간 못하겠으면 대충 9시간이라도 해보는 거야, 수학을. 엇비슷하게라도 해보는 건데. 네. 또 이제 중위권 하는 애들이 어떤 학원에 간대. 그럼 나도 그 학원에 따라가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중간 정도는 한다는 거지. 1등은 못해도. 그 애들이랑은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펀드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 어려운데 이러면 이 펀드 운용사는 요 S&P 500 지수에 따라서 주식을 팔았다 샀다가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조정돼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주식을 어떤 거는 샀다가 사서 더 넣었다가 또 팔았다가 맞아요.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의 회사잖아요. 네. 그거 자체도 그 안에서 조정이 돼요. S&P 500이 계속 바뀌거든요. 구성하는 종목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옛날에는 S&P 500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S&P 500에 들어오기도 한 거예요. 새로 편입돼요. 대표성을 띈다 하면 들어왔다가 또 아니면 빠졌다가. 그 다음에 가중치를 두기도 하는데 가중치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요거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테슬라를 다 사는 거예요. 그전엔 안 사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가중치를 또 높이면 이 패시브 펀드들이 가중치 높인 만큼 또 더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패시브 펀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잘하는 애들 따라가는 전략.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 거네요. 그러니 이거의 장점은 S&P 500만큼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S&P 500이 많이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걔네를 따라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1등은 못 한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패시브 투자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쓸공님들 수준이면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저금리 시대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투자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저번 시간에 언니가 얘기한 거로는 2008년도에 2천만 원 넣어놓으면 7배가 21년까지 7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했으니까 투자자들이 골치 아프게 막 생각 안 하고 맞아. 그냥 패시브 투자에 돈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사적 금융시장 그죠? 액티브하게 사적 금융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적 금융시장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초기 기업 같은 곳. 그치. 엔젤 투자. 엔젤 투자 같은 곳. 거기에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죠? 투자할 회사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가 좀 적었다는 거예요. 큰 손들은. 거기는 그냥 맡겨놓고 그쵸. 이제 진짜 신규 발굴을 내가 해보겠다 하고 덤빈 게 사적 시장. 그죠. 예.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만 미국의 경우 1조 달러 넘는 돈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공유 오피스 할 때 위워크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그 누구냐 비전 펀드에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예. 손정 회장님이 사모펀드죠. 맞아요. 예, 대표적인 사모펀드. 그래서 기존의 투자 전략이 이랬었는데 공적 시장 패시브, 사적 시장 액티브 이랬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바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게 또 완전 반대로 바뀌는 건 아닌 게 2023년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투자를 약간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요 정도. 왜냐면 어쨌든 고금리 시대니까 주식시장 인기가 떨어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주식도 없죠. 없을 거니까 그냥 나는 시장 성적만 따라가겠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도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패시브로 그쵸. 하면 된다. 예, 패시브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대표하는 그 S&P 500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는 지수를 해서 패시브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런 패시브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네. 자, 문제는 사적 금융 시장이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번째 룰하고도 공통되는 부분인데, 그죠? 스타트업이나 초기 비상장 기업 같이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곳이 이제 인기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 사적 금융 시장에서 액티브 투자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대세를 따라야 되는 게, 나 혼자 야 여기 스타트업이 너무 기술이 장난 아니야. 이거는 100% 성공해. 난 투자할 거야.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빼는데 그쵸? 나만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덤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죠. 그치.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스타트업 투자도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스타트업이 있어. 근데 거기에 지분을 뭐 한 막 5, 60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나는 거기서 한 5%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5, 60 가진 사람이 지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종이장이 돼. 그러네요. 왜 종이장이 되냐면 이 다른 데서 같이 내 거를 인수할 이유가 없어져요. 기업 인수합병하고 똑같은데 어떤 부자가 50%만 가져가도 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 조그만 5%는 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내 거는 계속 돈으로 이게 환전이 안 돼요. 환금이 안 돼. 실현을 할 수가 없구나.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팔 수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비상장이니까. 그쵸. 주식이면 팔면 되는데 비상장은 이 큰 손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거는 완전 휴지 조각이야. 그치.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부자도 뭐 난 상관없어. 집에 것만 있으면 돼 하면 끝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큰 손이 몰리고 빠지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손이 빠질 수가 있는 곳에 거기 가서 내가 막 1% 2% 해보겠다? 이거는 불나방 전략이죠. 그리고 그 큰 손이 빠지면 사실 자금력이 약해지면은 그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한들 유지를 못하는 거, 버틸 수가 없는 그래요. 거잖아요.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방송 아무리 퀄리티 있게 만들어도 배너에 안 뜨면 배너에 안 뜨면 쓸공님들 어떻게 우리를 알고 찾아 들어와. 그러니까 정말 배너 안 누르고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능력자고 행운나신데 그렇잖아요. 맞아. 자금력이 똑같아. 자금력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 뭐 후학양성을 하겠다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죠. 사적 금융시장은 뭐 앞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멀리 하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러면 2023년부터는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여정 씨가 자기 스타트업 생각한 거 있다고. 나 지금 사업 계획서 하나 있는데. 2024년에는 뭐.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있을게요. 네. 그런 상황이죠. 조금 좀 우울한 전망이긴 한데 또 뭐 인간이 항상 그렇듯이. 맞아. 돌고 도는 거니까 또 지금 그 사이클 안에 와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길을 또 찾아낼 것입니다. 네. 지난번 그 2023년 경제 트렌드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진정 경쟁력이 있는지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반기나 그 중반기에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빨리 탈락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진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쵸. 어떻게 보면 옥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2023년 일단 상반기까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갈과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관망을 해야 된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막 싸진다고 신나가지고 막 주식 줍줍하고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세 가지를. 이거는 정말 그 노벨상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럼 노벨상 수상하는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은 거네요, 오늘.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손들이 하는 얘기라서 네. 정말 큰 흐름을 파악하신 겁니다. 고품격이야 이거 지금. 고품격이야. 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굉장히 그 평범한 언어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웃으면서 그렇지, 얘도 웃으면서. 되게 평범한 예를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꼭 유념해 두시고요. 네. 참 이제 앞으로 투자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여러 번 들어보면서 이게 네. 좀 내가 완전 체득할 수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각 세대별로 고민이 많으세요. 맞아. 이게 바로 은퇴하셨거나 은퇴가 눈앞이신 분들은 모아두신 자산이 많으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투자가 잘못되신 분들은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손해본 세대가 30, 40대. 우리네? 우리 세대. 그죠. 우리 세대의 경우에 대부분 2010년까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이게 통계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적인 통계를 낸 거야. 근데 나랑 너무 맞아떨어져. 나랑 너무 맞아떨어져. 나 2008년까지 돈 없었거든. 그쵸. 우리 그때 막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치.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해. 그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까지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겁이 없어져. 겁이 없어지면서 남들 주식한다니까 또 따라해. 맞아요. 그런 세대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했던 세대. 그죠. 네. 투자 광풍에 이제 휩쓸렸죠. 네, 휩쓸렸지. 그래서 이제 저금리 호황이라 이제 일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2022년에 큰 코를 다쳤지.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시사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이제 23년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또래 가장들이 부업을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 그 손해를 메꾼과 동시에 이제 그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어렵고 그러니까 막 그 삼성 반도체 거기 평택 공장 짓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월 25일을 일을 하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한대요. 막노동이잖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지금 생활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하면서 그나마 20대는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손해는 좀 것 같아. 적대요. 근데 이제 소득이 별로 없지. 그치. 근데 이게 전 세계 통계치래요. 우리나라 문제만은 우리나라 아니다. 아니야. 이게 글로벌화되면서 이 경제 통계치도 굉장히 글로벌화,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그러네. 네. 옛날은 뭐 미국이랑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네. 지금은 뭐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투자 손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세 가지 룰을 이제 좀 배우고 나만 돈 잃은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네, 전 세계인이 다 돈을 잃은 거예요. 뭐 세상살이가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가난해졌어 지금. 네. 다시 성장할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졌다. 맞아요. 이제 다시 출발점이 다시 세팅이 된 거예요. 그죠? 맞아. 그래서 내가 평균 정도 했으면 됐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또 이건 뭐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긴 한데. 평균 정도의 마이너스면, 잘했다. 자, 그래서 2023년의 전망이 조금은 어둡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저가 매수의 기회, 주식 저가 매수의 기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금리가 높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금하면 같은 돈을 저금해도 잘 불어난다. 맞아요. 그죠? 노동의 가치가 좀 커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성실 근면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맞아. 옛날에는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열심히 일만 하고 남들은 막 아파트 사서 몇 배 벌었다던데 막 이랬잖아요. 주식 사서 코인 사서 막 얼마나 돈 부자 된다는데. 그래서 일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말 정직하게 버는 돈이 가치가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판단 없이 그냥 일단 열심히 일하고. 맞아. 그죠? keep calm.
keep calm and work. 그죠? 맞아요. 열심히 살고 저축하다 보면,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저금리 시대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잡는 거죠. 맞아요. 저금리 시대 때 날개를 활짝 한번 펴봅시다. 그죠? 저희와 실공님이 같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한번 헐헐 날아봐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실공합시다.